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이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번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제3자 변제안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먼저 일본 전문가신 센터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번 정부의 그 선택은 고뇌에 찬 그 고민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사에 대한 갈등에서 미래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일본의 수동적인 자세에 의존했던 것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이고 선도적 형태로 방침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 윤 정부의 방침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세 가지의 그런 환경적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현금화 조치가 임박했다.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환경의 악화.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일본 내에 일본 정치권의 반한 정서가 역시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발등을 잡고 있다. 이런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제약 조건 하에 있었는데 시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시기에 하든지 간에 이 제약 요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예. 네, 지금 일단 이번 이 해법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나 이런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도 있을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핵심이라는 것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강제징용의 이 책임이 되는 이 일본 민간 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진정성 어린 책임 의식을 표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과를 표명하는가 이 부분들은 좀 열려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먼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일본도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될 상응하는 이 대응을 해야 될 다시 말해 성의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또 이런 입장은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환영의 자세에서도 유명의 압력이 지금 일본 쪽에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미국이요. 2시간도 이제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발표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성명을 냈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결정이 이 한일 협력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 발표가 나가지만 2시간 만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만큼 또 반가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작년 5월을 한번 돌아보시면 작년 5월에 이제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순방을 했을 때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한미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당시에 정상 공동선언에 강조됐던 것이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위협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억제를 위해서 한미일의 3자 간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또 보다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이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이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한미일 간의 3자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3자 안보 협력이라는 게 다양한 양자 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일 동맹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일 관계는 굉장히 약한 골이라고 봐져 있었고 이게 그렇게 쉽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번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도 이제는 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일본 기업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배상에 나중에라도 참여를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차 있는 물컵에 나머지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어제 발표였는데 어떤 식으로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분의 좀 의견이 궁금한 시점입니다.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기존 담화를 개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청년 미래 청년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이 기업이 한일 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한국의 피해자라든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전범 기업, 피고 기업이 여러 가지 재단에 돈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원칙론에서 보면 1965년 기본조약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또다시 사죄를 하는 것은 전후 처리의 정책에서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중국에게는 그 화해의 조치를 했죠. 기업들도 화해 돈도 내고 그런 것을 했는데, 한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1965년 기본조약이라는 국제법에 관련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약에 의해서 일본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으면 이 문제도 결국 되돌아서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일본도 이런 한국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호응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상과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셨고, 사과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명시됐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론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담화를 따라 읽는다던가 관련 내용을 다시 이제 새롭게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과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제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새로운 의미로 그 담화를 개성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진정한 의미의 진정성을 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아베 그 전 총리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죄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정착을 한 거죠. 특히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죄가 없다는 것을 아베 전 수상의 가장 큰 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일본의 분위기에서 보면 역시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연설이라든지 담화를 개성하는 것조차, 말을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는 나름대로 한일 관계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앞으로의 사죄나 반성이라는 것은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좀 더 잘 진전이 되고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이 진행이 되면 아마 일본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다시 한번 여유를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당장 이 반쪽짜리 이제 이 물이 반이 찬 이것에 채워진 것은 지금이 최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반쪽짜리의 물이 채워진 것은 이제 일본이 반쪽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일본한테 남아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최저의 일본의 선에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일본이 하는 것은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협력에서 전향적인 조치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게 피드백을 하는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하면 예. 일본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한국과의 그런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돌아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전향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도 좀 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 보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의를 한 것이다, 네네. 첫 발을 내딘 것이다라는 네네. 식의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배경 역시도 뭐 국제 관계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는 게 또 좋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죠. 이 전반적인 그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라는 것이 예. 이 좁게는 인도태평양, 넓게는 세계 정세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한일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또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서 이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한국 쪽에서 이번에 중요한 이 계기를 만들어 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계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절반의 문제를 일본이 채워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있을 때는 일본에서 절대로 신사적으로 그냥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 여건 아니에요. 이제 묵시적인 국제적인 여건, 그리고 아까 이 백악관 성명도 나왔지만 예. 결국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은 협상 타결이 안 되고 이랬는데 한국이 이 해결의 장을 만들어 줬는데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반복될 소지가 있다라는, 결과적으로는 과거에는 양비론이죠. 양쪽 다 관계 영색에 책임이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동력이 되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사실은 이게 배상 문제 이렇게 나온 게 진정성 어린 이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가 한번 이 사전 일시적으로 사과라든가 과거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걸 뒤집는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특히 강요급 인사나 앞으로 강요가 될 수 있는 주요 정치인들에 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자꾸 주기적으로 튀어나오니까 또 계속 사과하라는 요구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자제시킬 거냐 하는 건 일본의 중요한 몫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 이 문제가 한일 양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한미일 협력에서 한일 관계라는 약한 고리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히고 있던 백악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상당히 묵시적인 어떤 압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동맹 체제 내에서 한국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다, 어떤 위상에 있다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현재로는 좀 유감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고요. 예. 결국은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한국 내부적으로 다시 환류가 피드백이 될 거예요. 예, 예. 일본이 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랬냐라는 예. 이것도 아마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일본이 느끼게 되는 이 부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 그렇습니까? 부담을 그렇게 계속 느끼면 결국엔 우리 쪽에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과와 비슷한 것을 일본 측에서 하게 될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일본은 지금의 분위기로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965년 기본 조약에 의해서 이 문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기본 생각이고, 일반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일본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위안부 문제하고 예. 강제징용 문제는 좀 차원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1965년 기본조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누락된 것으로서 인권 문제로 제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일본 내의 시민단체나 일본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여기에 비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 정부도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1965년 기본조약에 대한 공개를 했죠. 문서 공개를 했을 때 그때도 강제징용 문제는 모든 조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런 의미에서 배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07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위원으로 있었고 네. 그 민간 협의회에서 민관 협의회에서 그것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7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6,500억 원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하게 된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기본조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실은 한국의 정의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식민 시대가 불법이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서 네. 일본 내에 호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적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건 예. 있어요. 앞으로 지금 이 우리가 네. 만들어낸 해법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이 그 동의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아마 이행을 요구할 필요는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분명히 일본 정부는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일 관계에 결정적으로 지금 그 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거 담화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뒤집는 일본 주요 그 정치인들의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와야 돼요. 합의 위반으로. 그러면 계속 일본 쪽이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그 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주지시켜 주고 또 자각시켜 줘야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필요하죠. 예, 우리 무조건 측이 우리가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떤 기다릴 반응을 것만은 해도 아니라.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도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지금 합의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WTO 제소까지 갔던 부분을 우리가 제소를 이제 취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어떤 해법안 이후에 이 부분이 좀 어떤 뭐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수출 규제, 대한 수출 규제는 적시 풀려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일본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이 대한 수출 규제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배경이 다 사라진 거죠, 사실은. 네네. 한국 정부의 주도적 조치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뭐 WTO를 운운할 필요도 없이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기시다 정부는 빨리 해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상 대한 수출 규제가 얼마만큼 한국의 경제협력,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영향을 줬느냐라고 네. 하면 사실상 그 조치는 사문화된 조치였다. 거의 상징적인 조치죠. 일본이 이런 의미로 한국을 제재하려고 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실질적인 제재는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상징적인 조치, 아무런 현실적인 제약이 없는 상징적인 조치를 일본이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것은 아마 요번에 어제 한국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일본 내에서도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많은 언론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곧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그 일본의 반응이라고 하면 아까 네.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그 DJ 오부치 계승 표명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수출 규제에 대한 해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청소년 교류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일본이 예. 청소년 미래 사업에 관심을 두느냐에 대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은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죄와 반성을 몇 번을 한들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잘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사 문제에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래 사업에 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에요.
일본의 주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에게 여러 가지 한일이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는 올바른 미래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 둘의 절충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에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한국도 이야기하고 일본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사죄를 했다는 점에 우리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한국이 전후 일본을 평가했다. 그것은 지금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함께 갈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서로 바라는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절충점이 된 거죠. 아까 우리 차 박사님 말씀대로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일본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함께 가자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소미아의 네. 정상화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지금과는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아마 1, 2년 전부터 이미 얘기가 가능성이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이 해법으로 인해서 정상화가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가속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실 지소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오해가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이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에요. 네네. 양측 간에 교류된 군사 정보를 어떻게 보안 조치를 하고 삼자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느냐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네. 정보 교환 자체를 명문화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소미아가 없어도 필요할 때 긴급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그동안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풀리느냐가 자연히 나머지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지소미아 한번 보면 이게 바로 2019년에 한일 간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제 무역 분쟁이 날 때 이게 그 당시에 매년 지금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90일 전에 원래 종료할 거면 통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 그래서 8월 달에 2019년 당시 보면은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다가 종료 하루 전에 당분간 이제 지금 지소미아 종료의 결정을 유예하겠다. 그러나 일본이 성의 있는 접근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 종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아마 과거와 같이 지금 현재 지소미아에 규정돼 있는 대로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걸로 다시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정보 교류가 과거에 비해서 좀 활발해질 것이고 이 상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인사 교류라든가 이런 문제들 자체도 더욱 이제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풀어야 될 과제들이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 이후에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제 지소미아 이후에 이제는 정보 협력이 되고 있겠죠. 그럼 상대방의 태세에 대한 투명성들이에요. 이미 한일 간에 보면 이 지소미아 문제도 있었지만 과거에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 사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상호 간에 결과적으로 나한테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다, 나한테 우호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선입견보다는 서로 이제 아마 협력을 가지고 이 협력적인 대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놓고 보면 초계기 이 시비 같은 것들도 훨씬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한반도 주변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 지역에서 안보 협력이라든가 기여를 강화해 나가는 데서 한일이 뭘 협력을 할 수 있을까가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미국이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나토처럼 아주 다자 나토나 이제 이 OSC처럼 굉장히 회원국이 많은 다자 협력이 사실은 인도태평양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쿼드라든가 오커스 같은 아주 3자, 4자 형태의 다자 협력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사실은 핵심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다자 협력에
이제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더욱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나 지금 말씀하신 일본과의 정보 공유 이런 것들과 한일 현안을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뭐 국제적 관계나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 말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이 피해자들 중에서 특히나 이 생존자분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련한 그런 입장들을 쭉 내는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류의 노력이나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지금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장 대법원 판결에 현금화 조치에 대한 15분, 네. 그러니까 3건 15분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내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과거사 이제 윤 정부의 입장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과거사의 갈등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을 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은 이 피해자라 뭐 다른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에 면죄부를 줬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윤 정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법원 판결 15분이 있는데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오는 파고는 대법원에 1000여 명에 있는 지금 그 재판을 사법부에 재판을 걸고 있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1300여 명 정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한 100여 명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게 두 번째 파고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또다시 식민지 시대의 불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군인 군소, 강제징용의 여타 다른 그 부분의 피해자들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게 끊임없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윤 대통령은 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부터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건 여야가 예. 식민지 문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어. 결국은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불만과 여러 가지 그 비판은 1965년 기본조약의 불안정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 당시에.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 청구권이라는 것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죄와 반성이 진정성이 있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 아니겠어요. 우리 세 가지의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죄와 반성은 일본의 몫이니까 일본의 책임과 일본의 몫이라고 두더라도 여기에 개인 청구권의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특별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예, 특별법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 정부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화해의 조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야가 고민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러한 반발이나 같은 것들 잠재우기 결국은 위해서는요. 지금 이게 이 법률적인 논란의 소지가 해소가 됐다라는 쪽에서 접근 정서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한일 간의 그동안 이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이 강제징용 문제는요. 배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피해를 당했던 과거의 기업은 과거의 그 아픈 상흔에 대한 치유의 문제예요. 네, 네. 이 문제를 일본은 자꾸 법대로 하자. 법적으로 특히 일본 국내법으로는 이게 책임은 다 소멸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쪽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보통 얘기하는 법적 책임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결국은 가해 한 측에서는 피해 한 측이 가지고 나오는 그 호소에 대해서는 그 계속적으로 말을 조심하고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묻고 또 일본의 그 이 자세 변화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죠.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해법 제시가 디딤돌이라는 표현도 차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해법 조치들에 대해서 뭐 일본과 미국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16에서 17일 방일할 예정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4월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방일을 해서 어떤 내용을 좀 논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방일을 한다는 점은 셔틀 외교를 예. 현재 있어서 다시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한일 정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북한 현안이라든지 또는 타이완 문제라든지 또는 뭐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현안에 대한 한일 협력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한일 정상회담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일본과 한국이 국제 협력이라든지 과거사 문제에서도 또 다시 한번 서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가기 위해서 과거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예. 관리를 해나가느냐, 매니지멘트를 해나가느냐에 초점을 둔 한일 정상들의 의지의 결합이 필요하고 여기에 국제 환경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해서 국제적인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한일 정상회담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 그런 지속되는 첫 계기가 되는 의미에서 그 방문의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어떤 주제들이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이 일본 방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방문이 이루어지면 네. 이제 그동안 작년에 이제 한미 정상에서 나왔던 주요 의제들은 다 이제 또다시 거론이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 대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이 자유롭고 양쪽 지금 그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 두 전략이 가지는 공감대 그리고 자유로운 그 인도 태평양의 그 원칙들, 그다음에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유지 협력 그리고 이제 작년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한 신흥 안보하고 경제 안보하고 공급망 안정 이 문제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그냥 어쩌면 희망의 수준으로 표현이 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의 이 북한 핵 위협 대응에 대해서 양측이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을 이제 협력을 해나갈 거냐. 이게 물론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지만 기본 원칙은 한 걸음 더 나간 원칙이라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제 협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예. 한미일 3국 정상이 또 G7에서 만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미일 삼각 협력이 뭐 중요한 이유 또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 이 부분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한미일 안보 협력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은 이 한미일 한미일 협력이 결과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에 있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실은 국제 관계를 새로운 의미의 강국들의 질서에서 나름대로 미들 파워가 역할을 하면서 이 강국들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국제 질서를 더욱더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나의 신냉전으로 많이 오해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신냉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전하고 다르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은 상호 의존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예. 서로 상호 침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험이고 그리고 그 보험을 통해서 국제관계를 현재 국제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확대하는 의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일 안보 중요성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치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위협의 면에서도 굉장히 공통적이에요. 뭐 일본도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잠재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과 그 한국 모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이제 해로들이죠. 이 수출 라인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안정,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에 있어서도 두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협력들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당장의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정과 그리고 공동의 공동의 이익의 수호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